6장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항의 제작.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제 꾸리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평가 문학 제작의 기초. 평가 문학 제작 시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할게요. 문항의 내용이 교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겠죠. 단순 기억보다는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문항의 내용은 일정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학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문항의 내용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평가 문항의 이제 제작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평가 목적을 설정하고, 출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출제 문항을 작성을 하고, 지시사항을 작성을 하고, 문항의 예비 편집을 하고, 예비 검사 실시 및 수정 보완을 하고, 최종 문항의 편집 및 인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의 설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평가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관찰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행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중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기준지향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준거지향평가,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출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원 분류표를 갖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문항 제작을 위한 출제 계획서를 작성한다. 출제 계획서에는 이원 분류표, 검사 소요 시간, 문항 수, 문항 유형, 문항 난이도 수준, 지시 사항, 시행 절차, 채점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문항을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지시사항을 작성을 하는데, 지시사항에는 시험 목적, 시험 기간, 작성 방법 등을 포함을 하고, 2개 이상의 시험 형태가 포함되면 일반적 지시사항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을 한다. 문항의 예비 편집. 일반적으로 같은 결과를 측정하는 문항과 같은 문항의 유형은 같이 배열을 하고,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순서로 배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비 검사를 실시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예비 검사를 실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같은 과 선생님들끼리 이제 시험을, 내는데, 거기서 이제 예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학습에서 실시하는 교사 자작 검사는 예비 검사를 생략하고 교사 상호간의 검토와 수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최종 문항의 편집과 인쇄, 문항의 개발이 완료된 검사 문항들을 합리적인 배열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인쇄하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항의 유형, 대표적으로 이제 객관식 검사하고 이제 주관식 검사가 있죠. 그래서 객관식 검사, 선택 검사라고 하고, 지시문과 함께 여러 개의 답지 또는 선택지 중에서 적합한 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 형식.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죠. 객관식 검사는.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재인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인형이다 한다. 객관식 검사의 유형으로 진유형, 예, 아니요, 연결형, 배합형, 매칭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선긋기 있죠. 그 다음에 선다형, 제일 많이 쓰이는 5개 가운데서 고르는 거.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고 채점이 빠르고 결과의 통계 처리와 해석이 용이하죠. 일정한 시간에 여러 내용과 많은 문제를 실시할 수 있어서 검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문항 분석을 통해서 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 단순 기억 또는 단순 정보 지식의 측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문항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 훈련이 요구된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교육학 논술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 내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추측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어진 답지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창의성,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객관식 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 인원이 많거나 동일한 검사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원할 경우, 검사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충분할 때, 검사 결과가 시급히 요구될 때. 자, 선다형 문항 제작 원리입니다. 일반적 원리. 이원 분류표에 의하여 문학이 제작되어야 한다. 사소한 내용은 피하고 중요한 학습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하나의 문항은 하나의 내용, 개념이나 원리나 사실만은 묻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교재에 있는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서 사용하거나 새로운 상황과 보기를 사용해서 출제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해야 하고,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은 배제해야 합니다. 문항의 난이도는 피험자 집단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려면 지시문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답지의 내용과 표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동질성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 지시문이에요. 지시문의 제작 원리. 지시문에는 핵심적인 내용과 조건, 제한사항 등을 포함시켜서 진술해야 한다. 정답에 대한 조건이나 기준을 지시문에 명시해야 하고, 용어나 개념의 정의를 묻는 문항일 때는 용어 또는 개념을 지시문으로 하고, 답지는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해야 한다. 답지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음의 내용과 답을 선택하는 준거를 지시문에 포함시켜서 지면을 절약하고 응답자가 문제를 읽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문학의 질문 형태는 가능하면 긍정문이어야 한다. 아닌 것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의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지의 제작 원리. 답지를 제작할 때는 오답의 매력도가 높도록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리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같은 문항에서 답지의 의미나 범위가 중복 또는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답지는 응답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배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1번 하면 한 줄, 2번 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고. 답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해야 한다. 정답과 오답의 위치는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억, 2번부터 11번부터 20번까지는 디귿, 21번부터 3번까지는 니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나. 다음에 이제 주관식 검사입니다. 지시문만을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답을 직접 서술하는 형식으로 서답형 문항이라고 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답을 스스로 만드는 재생 과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회상형.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주관식 검사죠. 회상해야 됩니다. 모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출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통치 암기해야 하는 이제 그거죠. 회상. 해답의 정확성과 질이 채점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되며 문제수가 적고 광범위한 반응을 요구한다. 그래서 주관식 검사에는 완성형, 단답형, 논문형이 있다. 장점, 문항 제작이 쉽고 반응과 채점이 자유롭다. 문항 제작 쉽습니다. 문항 제작이 훨씬 쉽습니다. 주관식. 여러분도 그 반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고등정신 능력 측정이 가능하고, 논문형의 경우 시험 자체가 학습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태도 개선에 용이하다. 추측으로 정답을 맞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점,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다. 그렇죠? 낮습니다.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 결과의 통계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논문형 문항에 이제 제작 원리가 나오죠. 질문이 명료하고 요구하는 응답의 범위와 답을 작성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채점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하고, 채점 시에 평정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폭넓고 고차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시문을 비교, 분석하라, 이유를 설명하라, 견해를 논하라 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어느 한편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피험자의 견해를 밝히고 그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항 제작 시에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함께 작성해야 한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는 교육학 논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모범 답안하고 채점 기준.
공개 안 하죠. 왜? 공무원들이니까. 자, 논문형의 이제 채점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렸죠. 분석적 배점법하고 총괄적 평정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모범답안의 내용을 몇 개의 요소로 분석해서 요소별 배점을 정해놓고 요소별로 채점한 후에 요소별 득점을 합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채점의 객관성,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갖다가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참. 폭넓은 점수 분포가 요구되는 선발시험의 채점 방식으로 적합하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 바로 교육학 논술이 이겁니다. 분석적 배점법. 총괄적 평정법. 답안 전체를 하나의 채점 단위로 보아서 질적으로 채점할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에요. 반응의 자유도가 커서 분석적 배점법에 의한 채점 기준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되고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에서 치는 수시, 논술 또는 행정고시에서 보는 행정고시 2차 과목이 바로 이제 이 총괄적 배점법에 해당이 됩니다. 7장 문항의 통계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 1절로 문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양호도를 갖다가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평가 도구의 양호도는 문항들의 양호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검사의 양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 분석이 필요하다. 자, 이 세 번째예요. 문항 분석은 객관식 검사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객관식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관식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에 한해서. 그래서 골라내는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바로 이제 그 객관식 검사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문항 분석은 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 분석함으로써 문항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문항 분석의 결과는 교수 학습 및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 교수 학습 과정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전문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문항 분석 이론이 있는데요. 고전 검사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은 스피어만이 시작한 교육 및 심리 측정의 개념적 모형을 말하고 검사 도구의 총점에 의하여 분석되는 이론으로 관찰 점수를 진점수와 오차 점수의 합으로 가정하는 검사 이론이다. 개인의 능력이 불변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반복적으로 측정한 검사의 평균 점수를 개인의 진점수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찰 점수는 진점수 분산과 오차 점수 분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오차 점수 분산의 크기로 검사의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본다. 장점은 이해 및 적용이 쉬워서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단점, 같은 문항이라도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의 특성이 다르게 추정된다. 그러니까 같은 문항이라도 능력 있는 학생한테는 쉬운 문항이 되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한테는 어려운 문항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다. 문항이 쉬우면 피험자의 능력이 과대 추정될 것이고 문항이 어려우면 피험자의 능력이 과소 추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서서 진전수 분산이 어떻고 오차점수 분산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문항 난이도, 문항 곤란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갖다가 이제 말하는데 전체 사례 중에서 정답을 맞힌 학생의 비율. 정답을 맞힌 학생의 비율이 많으면 쉬움이 될 거고, 그렇죠? 정답을 맞춘 아이들의 숫자가 작으면 어려운 시험이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체 학생 가운데서 총 피험자 수 가운데서 정답을 맞힌 아이들이 얼마냐. 그래서 이 정답을 맞힌 아이의 숫자가 작으면 피점수가 이제 문항 난이도라고 하는 게 낮겠죠. R이라고 하는 게 정답을 맞힌 피험자의 숫자가 높으면 이 피점수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문항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피점수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한 문항에 정답을 하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문항 난이도가 크고 문항 난이도가 클수록 그 문항은 쉬운 것이다. 그 이제 이게 말이 이제 조금 안 맞아요. 문항 난이도가 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항 난이도가 높다, 크다. 그러면 그 문항 자체는 쉬운 것이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30% 미만이면 어려운 문항이고 80% 이상이면 쉬운 문항, 30에서 80 사이가 이제 적절한 문항, 이상적인 난이도는 50.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문항 변별도의 준거가 되고 문항 난이도에 따라 문항 배열의 순서를 정하며 문항 검사의 수준을 조절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도 참 국어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답을 한 학생 수가 많을수록 문항 난이도가 크다. 그런가요? 어려운 정도인데. 참 이런 것들도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문항 변별도. 문항들이 시험자의 상하 능력을 변별해주는 정도예요. 문항 난이도를 능력 함수로 이제 정의한 것으로 특정 능력 수준의 문항 난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항에서 상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맞게 응답하고 하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틀리게 응답하였다면 그 문항은 변별력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문항이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 측정해야 할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문항 내적 합치도나 문항 외적 타당성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의 상하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충실히 재고 있는 것이므로 문항 변별도는 문항 타당성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타당한 거죠. 변별도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타당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 보면 문항 변별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위 집단의 정답률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률을 빼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도 지수는 상하부 지수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분의 n이죠?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총 피험자를 갖다가 두 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상위 집단이 있고 하위 집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 집단의 정답자 수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자 수를 뺀 거예요. 변별도 지수가 마이너스일 경우 변별도가 양호하지 못한 문항이고 플러스이면서 값이 크게 나올 때 변별도가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 집단에서는 정답자 수가 많아야 되고 하위 집단에서는 정답자 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변별도가 있는 거니까. 문항 변별도는 검사의 총점이라는 내적 기준 준거에 의하여 문항 내적 합치도를 고려해야 한다. 양분 상관계수의 계산. 문항 변별도 지수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검사의 총점이 높은 학생들이 어떤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지를 검사 총점과 해당 문항과의 상관계수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즉,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으면 그 문항의 변별도는 높은 것이 된다. 그래서 양분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양분 상관계수 RB라고 하는 것은 ST 전체 점수 분포의 표준편차를 이제 정답 반응 학생들 득점 평균값하고 오답 반응 학생들의 득점 평균값, 정답 반응 학생들의 득점 평균값이 더 높겠죠? 오답 반응 학생들의 득점 평균값이 더 낮겠죠? 어쨌든 그 빼가지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 G점에 상응하는 종축치, 그 다음에 P, 전체 학생의 정답률 곱하기 1 마이너스 정답을 맞추지 않은 학생 수를 곱한 값이 이제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요 앞쪽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앞쪽 거. 요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하고. 요 앞쪽 거. 그래서 에벨과 프리스비는 0.4 이상을 매우 좋은 문항,
0.19 이하를 별로 좋지 않은 문항으로 버려야 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문항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정답 반응들의 득점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많이 높아야 되겠죠. 예. 오답 반응 학생들의 득점 평균값이 높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문항 변별도는 문항 난이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그렇게 되겠죠. 문항 난이도가 참 그 앞쪽에서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그렇죠? 문항 변별도도 그만큼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문항 반응 분포, 오답의 매력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문항별 학생들의 반응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항의 각 답지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답과 오답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답의 매력성이란 오답이 정답처럼 보여서 피험자가 오답을 정답으로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선생님을 갖다가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답의 매력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답지의 선택 확률 1에서 문항 난이도를 뺀 값에서 답지의 수 빼기 1을 하면 이 오답의 오답지 이제 매력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답 비율이 오답지의 매력도보다 높으면 매력적인 답지이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답지로 판단한다. 정답지의 50%가 반응을 하고 나머지 오답지에 고르게 분산되어 반응하는 것이 반환측하며 정답지의 상위 집단의 반응이 많고 오답지의 하위 집단의 반응이 많을 때 바로 이제 오답 매력도가 높다. 매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문항 반응 이론.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측정 오차가 피험자 집단의 성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측정 오차가 피험자들의 능력 수준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은 부합되기 어렵다. 문항 반응 이론은 피험자의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 특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험자의 검사 점수로부터 잠재적 특성을 추정하는 절차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피험자의 잠재된 능력 수준과 문항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피험자의 능력에 따른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 특성 곡성에 기초한 검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가정은 단일 차원성. 하나의 특성으로 문항 점수나 문항 등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이고 한 검사의 모든 문항들이 오직 하나의 잠재적 특성만을 재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 독립성. 특정한 검사 문항에 대한 반응은 다른 문항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항에 대한 반응은 오로지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한 문항에 답을 하는 것이 다른 문항에 답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문항들은 지역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 앞에 있는 문항이 뒤에 있는 문항에 힌트를 주면 안 되겠죠. 문제를 푸는데. 문항의 제시 순서를 바꿀 경우에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문항이 지역적으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장점, 불변성입니다. 문항 특성, 불변성.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와 같은 문항 특성은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문항 특성은 피험자 집단의 능력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수준이다. 앞서서는 들쭉난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험자 능력 불변성. 피험자의 능력은 어떠한 검사나 문항을 선택함으로써 다르게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능력 수준을 갖는다. 그렇죠? 피험자가 어려운 문항을 택하든 쉬운 문항을 택하든 피험자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문항 특성 곡성을 한번 볼게요.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내는 S자 형태의 곡선이에요. 피험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증가하는데 직선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S자 형태를 취한다.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는 문항 특성 곡성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서 곡선의 의미.
각 피험자는 일정 정도의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능력 척도상에서 어느 위치에 수치를 갖는다. 피험자의 능력은 세타라고 표기하는데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사이에 위치하고 플러스의 능력을 소유한 피험자가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은 1.0에 가깝다. 피험자가 각 문항의 정답을 할 확률은 P 세타로 표시한다. 문항 특성 곡선은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추측도에 따라 다양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림 1의 문항 특성 곡선에 따르면 문항 1보다 문항 3이 오른쪽에 위치하여 능력이 높은 피험자들이 기능한다. 자, 이쪽 문항 1보다 문항 3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쫙 금방 올라가죠? 쉬운 거예요. 그렇죠? 문항이. 근데 점차 줄어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어려우니까. 그렇죠? 얼마 없다가 이쪽에 가서야 능력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문항 2 같은 경우는 중간 수준인 거고. 이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이 신작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곡선이기도 해요. 자, 그림 1의 문항 특성 곡선에 따르면 문항 2보다 문항 3이 확률의 변화가 심하므로 피험자의 능력에 대한 변별도가 높다. 그렇죠. 이쪽 아이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슉 해서 슉. 여기는 올라가는 게 얘다가 임계점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쫙 오다가 휙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문항 변별도를 갖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것도 내가 실었었구나. 어쨌든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앞서 요 얘기했던 문항 2보다 문항 3의 확률의 변화가 심하므로 피험자의 능력에 대한 변별도가 높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있는 게 변별도가 높은 곡선이 돼요. 자, 5번째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입니다. 문항 난이도. 문항 난이도는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0.5에 대응하는 능력 수준을 말합니다. 문항 특성 곡선이 존재하는 위치가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설명을 합니다. 문항 특성 곡선이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문항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항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위치하며 값이 커질수록 어려운 문항입니다. 자, 그림 2에서 곡선 3이 난이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항 2가 여기 나왔었네요. 그래서 문항 1보다 문항 3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변별도. 문항 특성의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는데 문항 특성의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문항 변별도가 높은 것이에요. 문항 변별도는 일반적으로 0에서 플러스 2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좋은 문항이다. 그림 3, 그림 3에서 문항 난이도는 1, 2, 3 모두 같아요. 문항 난이도는 그림 3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1번 문항이므로 문항 변별도가 가장 높다. 여기 앞쪽에 이게 가파르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별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문항 추측도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말하고 문항 추측도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므로 값이 높지 않을수록 좋지 않은 문항으로 평가된다. 사지선다에서 문항 추측도는 0.1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육 평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평가 모형이 이제 어렵죠. 그리고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매번 이제 한 문제씩 꼭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육 평가 부분이 어려운 것이 일종의 수학적 개념, 그렇죠? 과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소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뭐 방법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은 꼭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충실히 공부에 임하셨으면 합니다.